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살펴보면 뒤에 문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앞에 10번까지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11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XZ 시장과 YZ 시장을 나타냈는데 두 시장에 각각 단위당 2원의 조세가 종량세가 부과된 거죠. 종량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었을 때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그 공급 곡선을 이만큼 수평 이동을 시켜가지고 조세 부과 후 균형점을 살펴봤을 텐데 이제 그거 말고도 어떤 식으로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을 찾냐면 이제 조세가 만약에 이만큼, 여기 높이가 2겠죠. 이만큼 부과되면 결국 조세로 인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의 차이가 이만큼 생기게 돼서 이제 정확하게 조세가 요만큼의 조세가 부과되면 그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요 조세 크기가 되는 그 지점이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말 문제로서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1번과 4번이 정확하게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세 수입은 XZ 시장이 YZ 시장보다 많다는 건데 결국은 조세 수입은 뭐예요? 자, 1번은 조세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세가 부과되면, 자, 둘 다 동일하게 이제 이만큼의 조세가 부과됐을 때, 그러면 이 시장에서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요 사각형이 되는 거죠. 왜냐? 조세 수입은 단위당 조세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기 때문에 요 사각형이 이제 조세 수입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세가 이만큼 부과되면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여기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사각형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결국은 여기 자, 보시면 이제,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냐면, 하나의 트릭인데, 이걸 뭐, 이런 트릭을 하나하나 외우기도 사실 여러분들 취사 선택을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자, 거래량이 하나 줄 때마다 여기 수요 곡선의 높이가 1만큼 높아지겠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자, 그리고 거래량이 하나 줄 때마다 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1만큼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거래량이 1만큼 줄어들면 여기 1 올라가고 여기 1이 줄어들어서 정확하게 이제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3이 되는 거예요. 자, XZ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조세로 인해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요 공식을 암기를 하라고 말을 하는데, 조세로 인한, 여러분들은 뭐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푸는지를 대충 보면 조세로 인한 거래량 감소폭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 단위당 조세를 수요 곡선의 기울기 더하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나누면 이게 이제 거래량 감소폭이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단위당 조세가 2로 부과되고, XZ 시장은 수요 곡선 기울기가 1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 감소폭이 1이 되는 거고, 자, YZ 시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단위당 조세는 2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1로 동일한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보면 4.5가 증가할 때 1.5가 증가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4.5분의 1.5니까 사실은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사실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이제 여기 거래량이 1만큼 줄어들면 요 아래로 가는 게 3분의 1이고 위로 가는 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감소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2를 3분의 4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쵸? 곱하기 4분의 3 해서 요거 계산하면 1.5 해서 1.5만큼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한 상황에서 공급이 여기서 더 탄력적이니까 YZ 시장이
조세로 인한 거래량 감소폭이 더 클 것이다. 그것도 이제 말 문제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X제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거래량이 4개만큼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거래량 감소폭을 1로 계산했으니까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이제 Q1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Q1은 여기는 3개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4.5에서 1.5가 바뀌니까 3개가 돼서 둘이 동일하게 이제 조세 수입이 6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제 4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경제적 순손실을 살펴봤을 때, 자, 순손실은 결국은 단위당 조세는 동일하게 부과했으니까 거래량 감소폭이 더 많이 커지는 상황이 경제적 순손실이 커지겠죠. 그게 후생손실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후생손실 삼각형. 그러면 이제 Y제 시장에서의 그 경제적 순손실이 더 크니까 X제 시장이 Y제 시장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제 4번이 옳은 질문으로 맞고 체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죠. 사실은 수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해 보면 이제 2 곱하기 사실은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게 돼요? 요 후생삼각형 크기가 되는데, 이 후생삼각형 크기는 단위당 조세,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폭이라고 해서 앞에 계산했던 이 거래량 감소폭에다가 단위당 조세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X제 시장은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2분의 1을 해서 후생손실이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는 Y제 시장에서는 여기다 2 곱하고 2분의 1 해서 1.5가 돼서 Y제 시장에서의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 3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봐도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자,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 보면, 자, X제 시장이 Y제 시장보다 작다. 자, 보시면 지금같이 이렇게 2의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지불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거래량이 1만큼 줄었을 때 소비자 지불 가격이 1만큼 상승하고 생산자 수치 가격이 1만큼 하락해서 그게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은 소비자 잉여는 여기 지점으로서 여기가 이제 1만큼 상승해서 5, 그래서 이쪽 길이가 3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아까 3이라고 찾았었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로 찾을 수가 있고, Y제 시장 같은 경우는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얘가 1.5만큼 줄어들었으니까 1.5 줄 때 가격도 1.5 상승할 테니까 여기도 사실은 5로서 소비자 잉여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질문들은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특이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12번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해봄직한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 12번의 문제에서는 사실 답은 기업 A와 지금 기업 B가 있는데, 이 답이 맞는 조건, 특정 조건은 언제냐면 A는, 이 A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하고 B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서 행동할 때, 다시 말해서 지금 B 기업과 A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은 X제를 생산하고 있죠. 자, A 기업은 X제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X제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있는데 A는 자기가 판매하는 X제에 대한 공급 독점이죠. 다시 말해서 X제 시장에서는 독점이에요. A 기업이. 자, 그러면 이제 생산물에서는 독점이지만 여기 이제 생산 요소가 있는데, 이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 한 단위가 투입되고 그게 Y제가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생산 비용은 없는데 그 Y제를 이제 기업 B가 이 제기할 여지가 없네요. 제가 이 문장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이제 독점 가격이라고 얘기가 했으니까 이 제기 여지가 없어졌네요. 맞네요. 제가 아까 빠르게 풀고 오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했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B 기업 입장에서 지금 Y제를 공급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를 Y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시장이 사실은 Y제 시장이 있고 이제 X제 시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기업 입장에서는 YZ 시장에서 이 YZ 시장을 구매를 해서 그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그 요소를 가지고 XZ를 생산하는 건데 이제 XZ 생산물 시장에서는 독점이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일종의 여기 문제에서 독점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기업 B가 YZ를 기업 A에게 독점 가격 PY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가격 수용자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기업 A 같은 경우는 생산물 시장에선 독점이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반대로 기업 B 같은 경우는 이제 YZ를 기업 A에게 독점 가격 PY로 공급하고 있고, 이제 한계 비용은 0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기업 A의 행동이 있고, 그래서 기업 A의 행동은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뭘 결정을 하는 거냐면 일종의 여기서는 생산량, XZ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봐도 되고 그게 이제 Y, 얼만큼 YZ 요소를 투입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봐도 돼요. 왜냐? 문제에서는 이제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YZ 한 단위가 투입되면 XZ 한 단위가 생산되기 때문에 결국 XZ, 다시 말해서 생산물 양과 YZ, 요소 투입량이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얼마큼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큼 생산할지를 결정하면 결국 얼마큼 YZ를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하면 뭐 요소 시장에서의 그 요소 수요 그리고 생산자 이론에서 조건부 요소 수요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뭐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X를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판매량 결정이 결국 요소 투입량 결정이라는 거랑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XZ 시장에서 결국 이제 XZ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XZ 판매량 거기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소 투입량 Y가 있는데 요소 투입 가격이 PY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독점 가격 PY라고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A 기업 입장에서는 YZ 가격 PY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YZ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극대화하도록 X를 결정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뭐 Y로 써도 되고 X로 써도 돼요. 자, 그러면 그치만 이제 둘 다 같은 변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로 써주면 YZ로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이윤 극대화 조건은 X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이제 0 놓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A 기업 입장에서 XZ 시장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주니까 XZ 가격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역수요 함수, 저기 주어진 100-X를 가지고 와서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종의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 거기로부터 이제 MR이 100-2x MR이 존재를 하는 거고 MC는 어떻게 돼요? MC는 P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빼기 PY 이퀄 0 혹은 이거 이퀄 PY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입해야 되는 게 YZ 한 단위인데 YZ 한 단위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얘가 이제 MC고 얘가 MR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로부터 이제 X를 최적 XZ 투입량, 최적 XZ 생산량 혹은 공급량을 생각해 보면 걔를 찾으면 EX는 100-PY니까 50-2분의 1 PY로 도출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생산 기술이 YZ 한 단위 투입하면 XZ 한 단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 YZ에 대한 무슨 함수?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YZ 시장에서의 요소 수요 함수를 사실은 도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요소 시장에서 요소를 공급하는 B 기업이 이제 공급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니까 요걸 일종의 수요 함수로 주어지고 이윤 극대화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 얘가 수요 함수니까 B 입장에서의 이윤을 써보면 파이 B는 결국 PY 곱하기 Y 빼기 C인데 여기선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PY가 여기 요걸 P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PY에 대해서
그러니까 py는 해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해줘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y에 대해서 정리해준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py로 미분해도 상관이 없겠죠. 둘 다 동일한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py로 미분한다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50-2분의 1 py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50-2분의 1 py, 이렇게 하면 이제 p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50 빼기 py가 0이 돼서, 그래서 이윤극대화하는 py는 5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윤극대화 그 py 값이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요거 py 대신에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요? 요 우리가 A 기업의 행동을 살펴본 것처럼 여기 p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서 이걸 p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py는 어떻게 돼요? 넘겨가서 2를 곱하면 100-2y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0-2y 곱하기 y를 극대화하는 거. 이게 일종의 역수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요거로부터 mr을 찾으면 100-4y가 되고, mc가 제가 계산 실수했나요? 아까 py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됐지? 아까 y에 대해서 하면 50-2분의 1 py니까 py에 대해서 미분하면 50 빼기 py 50.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어떻게 되죠? 25가 되고, 여기서 y를 구한 거니까 수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y 25를 여기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시장 수요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py가 5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두 가지로 다 풀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자, 그래서 공공재에 관한 문제인데, 공공재 이런 건 이제 10초짜리 문제죠. 자, 보시면 재화를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죠. 그래서 배제도 가능하고 경합적인 거, 기억이 이제 사적재이고, 배제도 불가능하고 경합도 발생하지 않는 게 공공재.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가 의복, 식품 등과 같은 사적 재화는 기억에 해당되고, 리을과 같은 거,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리을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가, 라가 맞으니까 일단은 요거 2번이거나 4번이거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가 맞나 안 맞나만 보면 되는데, 다 케이블 TV와 같은 클럽재는 디귿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클럽재 같은 경우 이제 케이블 TV, 클럽재라는 걸 용어로 혹시 모르더라도 케이블 TV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배제는 가능하죠. 케이블 TV 돈을 내야만 케이블 TV를 볼 수가 있으니까 배제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경합이 발생하지 않죠. 내가 케이블 TV 본다고 옆집에서 케이블 TV 볼 수 없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와 같은 클럽재는 디귿에 해당한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4번을 답으로 채택할 수 있는데, 나번은 왜 틀렸나 보면 혼잡한 유료도로. 자, 유료도로라는 건 뭐죠?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배제가 가능한 상황. 그러면 이제 니은이 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니은인데, 자, 혼잡한 유료도로는 여기가 아니고 혼잡하기 때문에 경합은 발생하는데 배제가 가능한 거.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겠죠. 혼잡한 유료도로는. 자, 13번 간단한 문제였고, 자, 14번을 봅시다. 자, 14번은 이제 조금 응용된 거죠. 경우의 수가 불이 나거나 불이 안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손해를 보는 정도가 심하거나 안 심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안 보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16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제 손해를 대비해서 어떤 화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상가에 화재가 발생해서 7억 원의 손해를 볼 확률이 20%고 12억 원의 손해를 볼 확률이 10%이다. 자, 근데 A의 재산에 대한 폰노이만 모건스턴 효용함수는 루트밖에 안 나오겠죠. 자,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조건 가정하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지불 용의 금액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확실성 대등액. 자, 지금 자산 가치에서 확실성 대등액이라고 표현하는 certainty equivalent를 뺀 게 이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죠. 자, 근데 이제 certainty equivalent는 뭐예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리는 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이 certainty equivalent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요 자산 가치, 지금 16억 원이라는 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지금 기대 효용을 알아야만 certainty equivalent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certainty equivalent를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certainty equivalent는 사실은 이런 수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기대 효용이 되는 거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기대 효용이 되고, 그 기대 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대 효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대 효용은 뭐죠? 효용의 기대값으로서 각각 상황에 누리는 효용을 확률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불이 7억 원의 손해를 본다. 자, 그러면 그때 16억 원의 자산 중에서 7억 원의 손해를 보는데 그럴 확률이 20%래. 0.29. 자, 그때 누리는 효용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게 소득이고, 다시. 자, 이게 이제 소득이 되는 거고, 그때 누리는 효용이 있을 것이고, 그 효용은 루트를 취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효용을 누릴 확률이 지금 0.2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억 원의 손해를 볼 확률이 10%다. 자, 16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의 손해를 볼. 자, 그럼 그때 누리는 소득은 4억 원일 것이고, 자, 그때 누리는 효용은 루트를 취한 것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확률 0.1을 곱하는 거. 자, 그럼 나머지 확률 0.3, 이제 손해를 볼 확률이 0.3이니까 0.7의 확률로 손해를 안 볼 것이고, 그때 소득은 16이고, 그때 효용은 루트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대 효용 값인데, 계산을 해보면 얘가 4니까 2로서 0.2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0.2 플러스 얘가 9니까 네,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준 거겠죠. 9니까 루트 씌우면 3이라서 0.6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4고 4 곱하기 0.7 하면 2.8 이로써 이제 기대 효용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죠? 3.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6이라는 기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 그럼 루트 x가 3.6을 만족하는 그 x 값을 찾으면 x는 3.6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거 제곱해 보면 어떻게 되죠?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사실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66, 36, 3, 6, 3, 18, 3, 6, 18, 3, 3, 9 하면 1, 2, 9, 6, 1, 2, 9, 6. 그래서 12.962 확실성 대득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니까 얘가 12.96이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얼마가 되나요? 3.04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학생들에 따라서 억 원인데 이걸 16억 원으로 안 쓰면 틀리지 않을까?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런 거는 단위는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자, 15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20초, 30초 내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X제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X제 생산의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기업의 사적 한계 비용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생산에 있어서 뭔가 외부성,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을 때는 사적인 한계 비용에다가 그쵸? 마지막 데미지까지 더해준 게 사회적인 한계 비용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겠죠. 자, 근데 이제 가번 보면 X제 생산의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기업의 사적 한계 비용이 더 크다. 그럼 가는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나와보면 X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선 뭐예요?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도록 기업은 공급량을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가격과 사적 한계 편익이 같아지도록 소비를 결정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수식이 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X제 소비에서 얻는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편익보다 X제 생산에 따르는 사회적 한계 비용이 더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맞는 지문이라서 가는 틀리고 나는 맞아. 계속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 됐네요. 가는 틀리고 나는
맞게. 이번에 좀 특이한 경우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원을 보면 X제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0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이거는 그냥 말 문제로서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죠? 환경오염을 0으로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니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얻는 한계 편익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드는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 최적이라서 환경오염을 0으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거 아니다. 그래서 다가 틀리기 때문에 답을 나라 4번으로 빨리 풀 수 있었는데 라는 호주 정리, 유명한 정리죠. 자, 거래 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호주 정리. 자, 그래서 15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16번 문제를 봅시다. 이것도 이제 비교적 간단한 계산 문제였는데, 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노동자가 받는 총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묻고 있죠. 자, 노동 공급 곡선은 여기는 이제 노동 시장이니까 노동의 가격 W, 자, 그리고 노동량을 L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은 100 플러스 W로서 자, W가 0일 때도 공급량이 있으니까 이런 노동 공급 곡선이 그려질 거고, 자, 그 다음에 노동 수요 곡선은 500 마이너스 W로서 일반적인 상황 500을 바탕으로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의 균형점을 살펴보면 LS와 LD가 같아지는 W를 찾으면 이 W가 400이 되니까 W가 200이 되겠죠. 자, 200으로 찾고 그 중에 어떤 공급 곡선에다 200을 넣든 아니면 수요 곡선에 200을 넣든 이제 동일하게 3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정부 개입 이전 총 임금, 노동자들의 총 임금 크기는 이 노란색 면적으로서 200 곱하기 300 해서 6만이 되겠네요. 200 곱하기 300, 6만. 자,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시행을 했대요. 얼마로 시행했냐면 300으로 시행을 했네요. 자, 그래서 300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이런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고 그때 이제 결국은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 수준은 300일 때 수요 곡선을 바탕으로 균형 거래량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수요 곡선에다 300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여기 200이 돼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받는 총 임금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인데 공공재,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 곡선이죠. 이것도 이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자, 갑의 수요 곡선, P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갑의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거고, 자, 을도 P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을의 한계 편익이 나타나서 공공재라는 건 경합이 발생하지 않아서 두 사람의 한계 편익을 더한 것이 사회적인 총 한계 편익이 되고 그것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효율적인 수준이죠. 자, 그럼 P는 갑의 한계 편익을 계산해 보면 3000 마이너스 Q고, 자, 을을 P에 대해서 정리하면 1000 마이너스 2분의 Q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한 거, MBA와, MB 값과 MB 을을 합하면 이제 4000 마이너스 2분의 3Q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한계 편익의 합이 되는 거고, 걔와 공공재 공급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효율적이죠. 한계 비용은 간단하게 이제 10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1000, 이거 수식을 풀어보면 2분의 3Q가 3000이니까 Q는 200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는데 혹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Q를 각각 수요 곡선에 집어넣어서 혹시 이게 음이 나오지 않는가를 계산해보고 음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과 같은 경우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아직까지는 그런 함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갑의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3000, 좀 작게 그려봅시다. 자, 여기 3000, 그리고 여기 3000 해서 갑의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을의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 1000을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P가 0일 때는 Q가 2000이 되겠죠. 그래서 2000. 그래서 요런 을의 수요 곡선이 있고, 그럼 갑과 을의 한계 편익을 더하는 건 사실은 2000 단위를 넘어서는 공공재 공급 수량에 대해서는
을은 전혀 편익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공공재 공급에 따르는 한계 편익은 갑의 한계 편익만 존재를 해서 여기는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을의 편익까지 더해져서 요 4천을 지나가는 공공재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그 1000이라는 공공재의 한계 비용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그쵸? 여기가 1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요 정확하게 교점을 지나가게 돼서 이제 2000이 돼서 사실은 어떤 함정에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재 공급의 한계 비용이 더 낮은 상황이다. 1000도 아니고 만약에 500 같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럴 때는 요 한계 편익 식은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요 식을 따라가는 거. 다시 말해서 색깔 파란색을 한번 써보면 결국 흰색과 분홍색을 더한 게 노란색 저 수식 형태이기 때문에 갑의 한계 편익과 을의 한계 편익을 더한 게 이제 요 수식 형태이기 때문에 자 2000을 넘어서는 한계 편익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0을 넘어가면 을의 한계 편익이 음이 되는데 사실은 한계 편익이 음이 될 수는 없죠. 자기가 소비를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수식은 사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서 그것과 교점을 찾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찾는 게 바람직해서 구체적으로 계산 테크닉은 일단은 빠르게 이렇게 찾고 요 Q 찾은 것을 각각 역수요 함수에 대입해서 그 다음에 그 값이 0보다 혹시 작은 값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뭐 문제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19번, 뭐 20번은 그 무형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미시경제학과 관련된 문제만 풀고 무형론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